천년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입니다. 1453년 멸망 직전의 비잔틴 제국의 영역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이 발칸 반도에 있고 아나톨리아 반도에도 있고요. 일부 영역 모레아 제국이 일부 살아있고 베네치아가 해상 영토를 갖고 있죠. 그리고 노란색 레스보스 섬과 몇몇 섬들이 비잔틴의 봉건 제후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수도는요, 상당히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인구가 50만, 100만 이런 소리도 있었지만 이때쯤 가면 인구가 10만이 넘지 않았고요. 도시는 아주 썰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지 영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육지 영토와의 어떤 관계성이 사라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도시를 지키는 용병은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더한 것은 오스만의 군대가 수시로 수도를 포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위에 견뎌내는 건 오로지 삼중 성벽뿐이었습니다. 자, 같은 그리스도교권인 서방 측의 도움이 없다면 더 이상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겠죠. 이렇게 제국이 축소되었지만 멸망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난공불락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도시는 안전한 항구인 골든혼이 있었죠. 육지에서 공격하는 적을 막기 위한 삼중 성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남쪽 마르마라해에도 성벽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 8세기부터 아랍 군대에 수차례 침입을 당했지만 그것을 물리친 그리스의 불이 있었죠. 다른 제국 같으면 이 정도면 벌써 망해도 수백 년 전에 망했을 텐데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도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콘스탄티노플의 도시 이스탄불에 가면 삼중 성벽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바깥에 해자가 있었죠. 이 해자는 지금은 메꿔져 가지고 이렇게 공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길이가 22.5km에 달하고요. 두께가 11m에 달하는 성벽이 삼중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포가 발명되기 전까지 이 도시를 이 성벽을 통해서 넘어선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04년에 4차 십자군이 이 도시를 함락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는 골든혼 쪽에 약한 성벽을 통해서 일종의 기만 행위를 통해서 이 도시가 함락된 적이 있었지, 전공법을 통해서 공성기술을 가지고 이 성벽을 넘은 군대는 없었다는 거죠. 특히 오스만 제국은 그럴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은 끊임없이 서방 측에 도움을 요청했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 그리고 교황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군대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미 1054년 동서교회는 분리되었지만 이 교황한테 뭔가 줄 수 있는 당근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동방교회가 약자 입장이 돼서 서방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통합을 하자. 당신들이 원하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하나로 합칠 때니까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교황은 군사가 없고 또 이전의 전쟁처럼 헝가리의 왕이 군사를 보냈어도 오스만 제국 군대를 이겨낼 수 없었거든요. 자, 오로지 오스만 제국 군대를 이길 만한 건 해군이었는데 해군은 베네치아가 갖고 있었고요. 자, 베네치아는 또 도시국가였지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았던 거고요. 중요한 건 비잔틴 제국의 백성들이 이 교회 통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익숙한 동방정교회식 전례를 따르려고 하지 로마 카톨릭에 좀 달라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미 자잘한 교리들이 상당히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서방 측에 새로 생겨난 연옥의 개념 있잖아요. 이거는 한 10세기, 11세기경에 생겨났는데요. 그 연옥을 통해서 로마 교황이 상당한 권력을 획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비잔틴 교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 연옥이라는 공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거고, 자, 동방 측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발효된 빵,
이런 것을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또 받아들일 거 없었어요. 자, 그럼 동방 종교에서는 왜 발효된 빵을 쓰냐? 자,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 부풀어 오른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풀어 오른 빵이 동방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자, 서방 측 로마 카톨릭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원래 효모가 없는 빵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효모를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교의 입장에서는 효모를 써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 생각했고,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유대교에서 했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한쪽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이 교회 통합이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교권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 제국 교회는 상당히 정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헤게모니가 상당히 많이 좌우했던 거죠. 참 두 교회가 합친다면 어떻게 되냐? 자, 서방 측이 더 강력한 권한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교황의 1인 지배 체제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교황이 주장했던 건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리고 늘 수의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동방 정교의 입장에서는 왜 로마 교회가 이 5개 도시, 과거에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 이 5개 도시 중에서 왜 로마가 수위에 있어야 하느냐? 그게 무슨 근거냐? 아무리 베드로의 후계자라 하더라도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교의 입장에서는 5개 도시가 평등하지 무슨 로마가 앞서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동서교회가 합쳐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서방 측의 군사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까지 왔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이름도 콘스탄티노스였고요. 이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이름도 콘스탄티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스란 이름은 굉장히 선호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와 동로마의 마지막 황제 이름이 같게 되는 아주 묘한 인연이 있었던 거고요. 서방 측을 향한 수없이 많은 구한 요청을 했지만, 자, 교황은 군대가 없다. 그리고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이제 오스만 제국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도시를 구원할 수 있는 군대는 오로지 베네치아밖에 없었고요. 또 일부 용병들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구원하러 왔던 사람들은 베네치아 공화국 함대, 그리고 주스티니아니 롱고가 이끄는 제노아 공화국의 용병을 통해서 독자적인 방위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를 함락했던 주역이 누구냐면 술탄 메메드 2세죠. 메메드 또는 메흐메드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1432년 3월 30일에 아드리아노플 출생입니다. 자, 이곳에서 술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술탄의 아들은 여러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배다른 형이 2명이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술탄 아버지 무라드가 이 어머니를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형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자신이 술탄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맏형이었던 아흐메드가 급사를 하고요. 그로부터 6년 뒤에 둘째였던 알라 아딘도 의문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라드 술탄 입장에서는 지금 제위 후계자가 10살 먹은 메흐메드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궁정으로 급히 불러가지고 이 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유일한 제위 계승자가 되었던 거죠. 이 술탄 무라드 2세는요, 제국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 술탄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고요. 발칸반도의 그리스도교 세력, 아나톨리아의 튀르크 세력과의 쟁투에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급사하자 유일한 계승자였던 이 11살의 메흐메드의 교육에 힘썼는데요. 이 아들을 투르크어, 그리스어, 아랍어, 라틴어, 페르시아어, 헤브루어 교육까지 시킵니다. 치열한 제왕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음 제위에 앉히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들한테 아예 제위를 앉히고 자신은 물러나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물러났어요. 자, 그랬는데 이 궁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 신하들이 볼 때 저 메흐메드 2세가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애가 좀 과격하다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시 이 권력을 쥐었던 거고요. 돌아와서 8년간 술탄 자리에 있다가 무라드 2세는 이제 죽게 되고요. 자, 19살인 메흐메드 2세는 술탄의 자리에 이제 올랐고요. 자, 이 사람의 평가는 아주 성격도 좋고 또 존경받을 만한 학자들을 우대를 많이 했고 또 예술가와 친교도 즐거했고 상당히 리더십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나이는 아주 어렸지만 저 19살, 20살밖에 안 됐을 때도 카리스마가 꽤 있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고집불통이 됐다는 거죠. 자, 술탄이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권력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져놨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이 술탄의 권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티르크족의 술탄이란 것은 그렇게 권력이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 이 가지들이 있는 데서 이 봉건 제후들이 이 술탄을 그렇게 잘 따르지 않았었는데 점차적으로 강력한 술탄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메흐메드 2세 때 오면 비록 19살밖에 먹지 않았어도 상당히 큰 권한을 지닌 이런 술탄이 이제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메흐메드가 등극했을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과 서방 세계는 더 이상 이 수도가 위협을 당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아버지 무라드 2세는 상당히 이 전투를 잘했고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도가 멸망할 거라는 위협에 있었지만, 자, 아들은 지금 전쟁 경험도 없고 성격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위험이 없을 것이야 라고 안심을 하게 된 거죠. 술탄이 어리고 경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으로 착각했다는 거죠.